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의 네 번째입니다. 카타리나 블룸이 현재 절도죄로 복역 중인 오빠 크루트에게 이따금 용돈으로 15에서 30마르크쯤 되는 소액을 송금한 사실도 적혀 있었다. 교회세는 지불하지 않았다. 세금 관련 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이미 1966년 19살 때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 3. 또 한 권의 작은 수첩, 이 수첩에는 여러 가지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특히 계산과 관련된 것이 네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은 블론나우 살림에 관한 것으로 생필품 구입 및 청소용 세제, 드라이 클리닝, 세탁 비용으로 인한 공제와 총계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다림질은 카타리나가 손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항목은 히페르츠 가게에 관한 것으로 상응하는 명목의 기록과 계산들이었다. 또 다른 항목은 블룸 자신의 것으로 분명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다.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30에서 50마크도 쓰지 않은 달도 여러 번 발견되었다. 하지만 극장에는 자주 가는 편이었다. 그녀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이따금 초콜릿, 심지어 프랄리네까지 사는 듯 했다. 네 번째 항목에는 블룸의 시간 외 근무 내지 부업으로 인한 소득과 지출이 적혀 있었고 작업복 구입 및 세탁 비용, 그녀가 지불해야 할 몫의 폭스바겐 유지비가 들어있었다. 바이츠맨에는 모두가 놀랄 만큼 친절하게 끼어들어 그녀에겐 비교적 큰 액수의 기름값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다. 그 기름값은 그녀 자동차의 주행거리 표시기가 보여주는 현저히 높은 숫자와도 관련되어 있다. 블론나 씨 집과의 왕복 거리는 약 6km, 히페르츠 씨 집과의 왕복 거리는 약 8km, 볼터사인 부인의 집에 다녀올 때는 약 4km 거리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한다. 넉넉히 계산해서 평균 잡아 한 주에 한 번 시간 외 근무를 한다 치고 이건 역시 넉넉하게 계산해서 20km로 보고 이를 하루 주행거리로 바꾸어 계산하여 약 3km 정도는 더 생각한다면 매일 대략 21km에서 22km를 달리는 셈이다. 물론 그녀가 볼터사인 부인을 방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은 차치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1년에 8,000km 정도를 달린 것이 되지만 요리사 클로로모아의 서면 계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가 2년 전에 이 자동차를 넘겨받았을 때 이미 주행거리가 56,000km였다고 한다. 거기에 8,000 곱하기 2를 더하면 그녀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지금 72,000 정도여야 하는데 실제로 거의 102,000km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 밝혀졌듯이 그녀의 게멜스브로이에 있다가 나중에 후이르 호후자켈의 요양원으로 옮긴 어머니를 이따금 방문했고 가끔 감옥에 있는 오빠도 방문했지만 게멜스브로이나 후이르 호후자켈까지의 거리는 왕복 50km 정도이고 오빠한테 다녀오는 거리는 약 60km라고 한다. 그럼 매달 한 번, 아니 인심 써서 매달 2번 방문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그녀의 오빠는 1년 반 전부터 복역 중이고 그 전에는 게멜스브로이의 어머니 댁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2년으로 계산해서 4,000에서 5,000km를 더한다 해도 여전히 25,000km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가 대체 어디를 그리 자주 차를 몰고 다녔는지, 그러면 그는 정말 다시 무례한 암시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의 질문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혹시 누군가를 아니면 여러 명의 사람을 어디선가 대체 어디서 만났다는 건가? 말에게 빨려들듯 물론 놀라워하면서 들었던 사람은 카타리나 블룸뿐만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바이츠메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시하는 계산에 귀를 기울였다. 바이츠메네가 그 모든 것을 계산해 보이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블룸은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놀라움과 경탄이 뒤섞인 긴장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25,000km에 대한 해명은 찾지 않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왜, 어디로 차를 몰고 갔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신문을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이미 놀랍게도 별로 뻣뻣하게 굴지도 않았고 거의 부드럽다고 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겁을 내는 듯 보이기도 했고
차를 받아들면서 차값을 내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도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바이치메네가 계산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자 여러 사람들, 아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거의 모두 진술에 따르면 죽음과 같은 정적이 깔렸고, 그들은 기름값을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 어떤 확신을 근거로 여기 누군가가 블룸의 내밀한 비밀을 제대로 파고 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지금까지는 그녀의 삶이 사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묘사되었는데도 말이다. 네, 카타리나 블룸이 말했다. 여기서부터 그녀의 진술은 기록되었고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제시한다. 맞아요. 내가 지금 빨리 암산해 보았는데요. 하루에 30km 이상 뜁니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타 경비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난 이따금 그냥 이리저리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목적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목적지가 저절로 생겼어요. 다시 말해 그냥 그렇게 가게 된 방향으로 남쪽 코블렌츠나 서쪽 아이헨을 향해서 아니면 저 아래 라인강 하루 쪽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매일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아니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랬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 대개 비가 오면 그리고 일을 마치고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니 방금 전 진술을 정정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항상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때때로 히페르츠시 댁에 갈 필요가 없고 다른 일거리도 없으면 오후 5시경에는 아무 할 일도 없이 집에 있게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LG에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혹시 그녀가 콜라트와 사귀기 시작한 뒤부터는 더요. 혼자 극장에 가는 것도 혼자 사는 여자한테는 위험할 수 있고요. 가끔 교회에 가서 앉아있기도 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 그곳이 조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쓸데없이 말을 걸어오는데 일반 신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친구도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 베르너 콜로르모가 있어요. 내 폴크스바겐은 그에게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과 클로프트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도 친구죠. 하지만 혼자 와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를 하나하나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런 접촉을 가지려고 한다면,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달리 표현하면 덮어놓고 무조건 그러지는 않지만 상당히 황당하고 대개는 난감해지죠. 그래서 난 바로 차를 타고 라디오를 켜고는 달리죠. 언제나 국도로 빗속을 달립니다. 가로수가 있는 국도를 가장 좋아했어요. 가끔은 네덜란드나 벨기에까지 갔어요. 거기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고 돌아옵니다. 그래, 당신이 물으니까 이제야 분명히 알겠네요. 얼마나 자주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한 달에 2-3번이라고 말하겠어요. 때로는 그보다 드물게, 때로는 더 자주 그랬는데 되게 몇 시간씩 걸려서 9시나 10시, 어떤 때는 밤 11시나 파죽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혼자 사는 여자를 많이 아는데 그들은 저녁마다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술을 마시거든요. 바이츠맨은 아무 코멘트 없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그 미소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론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 그가 다시 두 손을 비볐다면 아마 카타리나 블룸의 진술로 자신의 추리 중 한 가지는 확인된 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거나 난감하게 느낀 것처럼 말이다. 블룸이 처음으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내 보인 것 같았다. 그 밖에 다른 압수품들에 대한 설명도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4. 한 권의 앨범에는 이 인물 사진만 들어있었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카타리나 블룸의 아버지 사진. 그는 병들고 불만이 가득 차 보였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녀의 어머니 사진. 그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그녀 자신의 사진. 4살, 6살의 그녀, 첫 영성철을 받는 10살의 그녀, 갓 결혼한 20살 신부인 그녀, 그녀의 남편, 게멜스브로이의 신부, 이웃들, 친척들,
엘제 볼터스하임의 다양한 사진들, 얼른 알아볼 수 없었던 중년 신사의 사진. 그는 상당히 생기 있어 보였는데 바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페너런 회계사로 밝혀졌다. 바이츠맨의 추리와 관련될 법한 인물들의 사진은 없었다. 5. 카타리나 브레틀루라는 이름과 결혼 전에 성 블룸이 기재된 여권과 관련해 여행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카타리나는 아팠을 때 며칠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고 언제나 일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페너런 씨나 블로르나 씨에게서 휴가비를 받기는 했지만 계속 일을 하거나 임시직을 얻어 일했다. 6. 낡은 프랄린의 상자. 내용물은 편지 몇 통, 그녀의 어머니, 오빠, 남편, 볼터스하임 부인에게서 받은 편지로 모두 합쳐 한다수도 되지 않았다. 어느 편지에도 그녀의 혐의와 관련해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상자에는 독일군 상병 시절의 아버지와 타악기 연주단의 단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을 담은 낡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고, 격언이 쓰여있는 달력에서 찢어낸 종이 몇 장, 자기만의 요리법을 직접 써서 모아둔 꽤 두툼한 묶음, 그리고 소스 만들기에 세리주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라는 소책자가 들어있었다. 7. 각종 자격증, 졸업증, 증서, 이혼 서류 일체, 그리고 그녀가 소유한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증한 증명서들이 묶여있는 서류철 하나. 8. 열쇠꾸러미 3개, 그 사이 그녀 아파트, 블로르나 씨와 히페르츠 씨의 집 열쇠와 여러 장롱 열쇠라는 것이 검토 확인되었다. 위에 제시된 물건들에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조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자동차 기름값과 주행거리에 대한 카타리나 블룸의 설명이 아무 코멘트 없이 받아들여졌다. 바이츠맨에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브릴리언트 컷을 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루비 반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카타리나에게 내밀기 전에 옷소매에 문질러 반짝거리게 닦았던 걸로 보아 반지를 싸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둔 모양이었다. 이 반지 잘 알고 있지요? 네. 그녀는 망설이거나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 반지 당신 거요? 네. 이 반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바이츠맨은 친절하게 말했다. 우리가 반지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경찰서 전속 감정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에게 부당하지 않도록 이 도시의 보석 전문가에게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반지는 8,000에서 10,000마르크 상당의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걸 몰랐나요? 당신 말은 믿겠소. 그렇지만 당신이 어떻게 이 반지를 갖게 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어야겠소. 강도죄는 이미 확인되었고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한 범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런 반지는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니며 수백 킬로미터의 빗길을 몇 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사적이나 내밀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대체 이 반지는 누가 준 거예요? 괴테니요? 아니면 방문한 신사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은 농담처럼 이렇게 불러도 된다면 숙녀 방문객인 당신은 수천 킬로미터의 빗길을 달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느 보석상에서 이 반지가 나왔는지, 구입한 건지 훔친 건지 우리가 조사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소. 나도 당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이 너무 순진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소? 새치름하고 뻣뻣하다고까지 알려져 있고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수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난잡하다는 이유로 디스코텍에 가기를 꺼리고 남편이 식은된다는 이유로 이혼한 당신이 이 괴테이라는 자를 그저께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로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거기서 아주 급속도로,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걸 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소? 당신은 그것을 뭘 하겠소? 첫눈에 반한 사랑? 열애? 다정함? 거기에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지 못하는 악의가 맞지 않는다는 점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겠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그때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다란 흰색 편지 봉투를 꺼냈고 그 속에서 크림색 속지를 댄 상당히 사치스러워 보이는 보랏빛 보통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 빈 봉투를 당신의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 이 반지와 함께 발견했어. 봉투에는 74년 2월 12일 오후 6시 뒤셀도르프역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고 수신인이 당신으로 되어 있어. 다 원참. 바이츠맨은 이어서 계속 말했다. 당신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가끔 그를 방문하기도 하고 차를 몰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했다면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오로지 괴텐과 관계되는 일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해진 사실은 카타리나가 그 반지를 알아봤지만 그 가치는 몰랐었다는 점과 여기서 다시 신사의 방문이라는 까다로운 화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이다.